강력한 통제 국가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은 더 이상 중국에 국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강한 통치 체계 구축은 이념과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어젠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 인류가 마주하게 될 미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일부에서 제기하기도 하지만 일반 대중의 힘으로 쉽게 막을 수도 없고 무시하거나 거스를 수도 없는 자연의 섭리와도 같은 움직임입니다. 이미 이 세계는 그렇게 설계된 상태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향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가 중국과 같은 강력한 통제 사회로 이동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변화는 갑작스럽게 드러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미 준비된 시스템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으며 사람들은 그것을 편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통제 장치라며 비판하지만 결국 우리의 선택에 의해 이 시스템이 생활 속에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개되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느 날 자신이 어떤 환경 속에 놓였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통제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유럽에서는 2026년을 목표로 모든 시민에게 정부 디지털 아이디를 휴대폰에 설치하도록 요구하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에 속한 각국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스템의 순기능만을 강조하며 대중의 호의적 반응을 유도합니다. 가령 지갑을 잃어버릴 걱정이 없고 신분 확인부터 결제까지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해결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진다는 설명도 이어집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 설명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순기능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그 설명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있습니다. 디지털 아이디는 결코 신분 확인 기능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의 궁극적인 목적은 금융 시스템과의 결합입니다. 특히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 연결되는 순간 개인의 모든 경제 활동은 하나의 통합된 체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통제의 가능성과 우려가 우리의 현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아이디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계획이며 CBDC와 동시에 추진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디지털 화폐는 기존의 현금과 성격이 다릅니다. 현금은 그 소유자가 사용하는 범위와 시점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디지털 화폐는 발행 주체가 설정한 조건에 따라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특정 상품에만 사용을 허용하거나 사용 기한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개인이 무엇을 사고 언제 소비하는지에 대한 권한이 개인에게서 이탈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디지털 아이디와 연결되면 상황은 더욱 암울해집니다. 개인의 신원 정보, 금융 활동, 온라인 행동이 하나의 데이터로 묶입니다. 앞으로 금융 신용도뿐만 아니라 이른바 사회 신용 점수까지도 생활 영역 속에 깊은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의 금융 활동은 특정 기준에 따라 접근 권한이 조정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계좌 사용 제한도 포함됩니다. 사회적 발언이나 행동이 문제로 간주되는 경우 경제 활동 자체가 제약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한 디스토피아의 완성입니다. 디지털 아이디와 디지털 화폐의 결합은 권력의 재배치를 의미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판단에 기반하던 영역이 중앙 시스템의 승인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환경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자산의 성격 자체도 바뀌게 됩니다. 과거의 사유재산 개념과 달리 돈은 더 이상 개인이 완전히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게 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도록 설정될 수도 있고 특정 거래는 승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현재 유통되는 쿠폰이나 상품권과 비슷한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금과 같은 실물 자산을 구매하려는 시도가 차단될 수 있습니다. 해외로 이동하려는 경우에도 금융 접근이 제한되면 실질적인 이동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현금을 보유하며 독립적인 경제 활동을 유지하는 것 역시 불가능해집니다. 현금이 사라지면 모든 거래는 시스템 내부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 이와 유사한 형태는 이미 중국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회 신용 시스템은 개인의 행동과 평가를 점수화하여 다양한 권한에 영향을 미칩니다. 교통 이용, 금융 접근, 서비스 이용 등의 분야에서 개인의 사회적 점수에 따라 거래가 제한되는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기술적으로 더욱 정교해지고 있으며 중국을 벗어난 전 세계로 확장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가장 먼저 반응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방송 서두에 언급된 유럽입니다. 이 시스템은 권위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기에 그에 가장 부합하는 통치 시스템을 갖고 있는 국가인 중국에서 가장 먼저 테스트되었고 이후 유럽에 확산되어 안정성을 확보한 뒤 비로소 미국과 다른 선진국 등에 일괄 도입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공개적인 통제라는 형태로 제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안전과 편의라는 명분이 강조됩니다. 과거 백신 정책이 추진되던 시기와 유사한 프로파간다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언론은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다수의 시민이 디지털 아이디 도입을 원하고 있으며 가족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반복되며 사회적 압력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공안과 금융기관 그리고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관계자들은 이 시스템의 의미를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기술 도입이 가져올 결과는 효율성 향상이라는 외피를 두르고 있지만 결국 그것은 개인의 자유 영역을 축소시킬 것이고 통제 가능한 범위로 재편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이러한 변화는 외부의 강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동의와 수용을 통해 완성됩니다. 결국 시민들이 스스로 이러한 시스템을 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것은 개인의 인식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이 체계는 개인의 삶을 구성하는 거의 모든 요소를 하나의 네트워크 안으로 통합합니다. 이동, 소비, 발언, 신원 확인이 각각 분리된 영역으로 존재하던 시대와 달리 이제는 모든 정보가 하나의 기준 아래 묶이게 됩니다. 이 통합은 관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권한의 집중을 의미합니다. 이 체계가 완성되면 개인의 일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에 의해 조정됩니다. 누가 그 규칙을 만들고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는지에 따라 개인의 행동 범위가 결정됩니다. 문제는 그 기준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허용된 행동이 내일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법률 개정처럼 공개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글과 유튜브 등의 정책이 사전 예고도 없이 수시로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개인은 자신의 권리가 어떻게 제한되었는지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은행 계좌가 잠기거나 특정 결제가 거부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이유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가령 어떤 사유로 나의 소셜미디어 계정이 해지되었는지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그 이유를 절대 알 수 없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글로벌 빅테크와 거대 소셜 플랫폼들은 이러한 방식의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이러한 불투명성이 통제의 강도를 더욱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제약은 저항의 가능성을 낮추게 됩니다. 또한 이 체계는 개인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적 평가와 금융 접근이 연결되는 환경에서는 사람들 스스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특정 발언이나 행동이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표현을 제한하게 됩니다. 외부의 강제보다 내부의 자기 검열이 더 강력한 통제 수단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의 역할은 결정적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언론은 비판적 검증보다 정책 확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중은 균형 잡힌 정보를 접하지 못한 채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정책을 추진하는 기관들은 기술의 이점을 강조하며 참여를 유도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선택의 형태를 유지할 것입니다.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시스템을 확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산되면 그 이후에는 의무화가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미 다수가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의무화의 가장 강력한 근거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이 거부할 수 있는 여지는 점점 줄어듭니다. 이러한 흐름은 이미 여러 영역에서 반복되었습니다. 바코드, 스마트폰, QR코드, 사물 인터넷, 월드와이드웹, 뉴럴링크, 베리칩, 5세대 통신망 등 우리가 현재 실생활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들은 초기에 통제체계 구축이라는 강력한 우려와 반발을 낳았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반대했던 사람들마저 매우 편리한 기능으로 이를 누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때마다 편의와 안전이 강조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필수 요소로 자리 잡는 과정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아이디 역시 같은 경로를 따르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선택처럼 보이지만 결국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 시스템이 완성된 이후에는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현금 체계가 사라지고 모든 거래가 디지털 네트워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그 밖에서 독립적으로 경제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인터넷 없이, 스마트폰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게 되었듯 향후 디지털 신원 증명 및 디지털 원장 시스템 역시 어느 순간 우리의 삶 깊숙이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